잘 나가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에릭 테나 감독 부임 후 가장 쓰라린 패배를 당했는데요. 무엇보다 수비 라인에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안필드 원정 7대0 참패로 왜 김민재 선수가 맨유와 연결되는지, 또 맨유가 좋은 수비수를 보유하고도 김민재 선수를 필요로 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난 경기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7대0 스코어는 리버풀이 맨유 상대로 기록한 가장 큰 점수차의 승리고요, 역대. 예. 그리고 맨유에게 있어서는 1부 리그 역대 최다 점수차 패배입니다. 이거는 그냥 리버풀 상대가 아닌 모든 구단을 상대로, 그 정도로 좀 역사적인 대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게다가 이 경기를 앞두고 맨유가 카라바오컵 우승도 했지만 너무 기세가 좋았기 때문에 더더욱 충격적인 것 같고, 물론 리버풀은 살아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 팀의 기세를 봤을 때는 다들 이제 맨유가 그래도 최소한 비기지 않겠냐, 이기지 않겠냐 이런 전망이었잖아요. 안 그래도 그 스네스 감독 있잖아요. 과거에 이제 리버풀 감독도 했었던 스네스가 이제 그 경기 앞두고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제 막 이런 인터뷰를 하는데 리버풀이 이길 것 같다, 리버풀이 이길 타이밍이다 지금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빌하고 이제 로이킨하고 둘이 그거를 보고서는 씩 웃으면서 맨유 레전드들이 이제 무슨 소리야 니네, 약간 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도리어 스네스의 예언이 맞았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로이킨이 나 같으면 잠수 탄다, 또 게리 네빌도 형편없다라고 굉장히 나일선 비판을 하면서 맨유가 다시금 이제 꺾인 상태예요. 근데 약간 흥미로운 거는 맨유가 초반에 정말 힘들었을 때 리버풀한테 그 테나흐가 아닌 축구를 해가지고, 테나흐식 축구가 아닌 롱볼 축구를 해가지고 승리를 거뒀었잖아요. 그러면서 반등을 했었거든요. 이번에는 리버풀이 도리어 맨유 잡고 반등을 하게 됐다. 서로 이제 라이벌전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 어쩌면 이 경기는 맨유에 누적되어 있던 피로가 또 결국에 터진 거 아니냐, 너무 빡빡한 일정이 결국에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뭐 월드컵 이후에 가장 많은 경기를 치른 팀이 맨유예요. 왜냐면 맨유는 4개 대회를 병행을 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리그컵도 결국 우승했죠. 뉴캐슬 꺾고 지난 주말에. 그리고 또 이제 FA컵도 8강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유로파 리그도 심지어 이 팀이 조이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플레이오프 2경기를 더 추가적으로 치렀거든요. 그게 바로 또 심지어 상대가 바르셀로나. 그래서 힘든 일정들을 계속 소화를 했었다 보니까 가장 많은 경기를 계속 3-4일 간격으로 치렀어요. 이렇게 치른 팀이 딱 맨유 하나밖에 없거든요. 게다가 프리미어리그 경기 일정도 전반기에 다른 팀보다 연기된 경기가 한 번 더 있었어요. 왜냐, 이제 영국 여왕 서거 당시에 다 같이 연기한 경기에 이어서 이제 자체 경찰 병력 문제 때문에 한 경기가 더 빠졌는데 그걸 또 다 치렀거든요. 그래서 리즈 유나이티드와 연속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빡빡했다. 이런 가운데 맨유가 그러니까 이런 빡빡한 일정 때문인지 최근에 이제 경미한 부상자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루크쇼 같은 경우는 뭐 최근 2경기에 연달아서 빠졌었죠. 그리고 이 경기도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한 데다가 리버풀전을 바로 앞두고 바란까지도 경미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아무래도 리버풀전은 라이벌전이고 중요한 경기다 보니까 선발 출전을 감행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두 선수가 선발 출전 감행한 게 결과적으로 두 선수한테는 악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경기에서 매우 부진했었거든요. 일단 바란 같은 경우는 첫 실점 장면에서 로버트슨이 스루 패스를 찔러줄 때 저게 하프 스페이스 쪽을 본인이 막아야 되는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구역을 막지 않으면서 스루 패스를 허용했던 데다가 뒤늦게 이제 각포를 쫓아갔는데 각포가 접는 동작을 가져가니까 그걸 쫓아가지 못하면서 슈팅 각도를 열어주면서 첫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그 5번째 골 실점 장면에서도 누네스가 헤딩골을 넣었을 때 그때 앞에 있었던 게 바란이었어요. 그러니까 끊어줬어야 되는데 평소보다 점프력도 높게 나오지 못했고, 또 이 경기에 확실히 바란이 부상 여파도 있고 지쳤는지 굉장히 굼뜨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바란하고 카세미로 이 둘이 가장 굼떠 보였어요. 아무래도 두 선수 다 나이도 있잖아요. 나이도 있는데 최근 많은 경기들을 계속 소화하다 보니까 지친 기색이 너무나도 역력하더라고요. 사실 바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 대표 선수로 카타르 월드컵 나갔을 때도 이제 아르헨티나와 결승전 당시에 엄청 지키신 모습을 보여갖고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팀 경력을 좀 일찌감치 또 마무리한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때 심지어 숨도 제대로 못 쉬지 못하는 장면을 연출했었잖아요. 사실 요즘에 뭐 티아고 실바 같이 엄청 롱런하는 선수도 있지만 바란 정도 나이 되면 좀 이제 분명히 하향세가 올 수도 있고, 특히 바란은 선수 경력 내내 또 부상이 좀 있던 선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신체 나이가 티아고 실바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럴 정도로 이제 풀 시즌을 특히 영국에서
다 뛰는 건 좀 쉽지 않겠다. 네, 거기다가 이 경기에서 뭐 기록도 그다지 좋지 못했어요. 수비적인 지표를 기록한 게 클리어링 2회, 그리고 태클 1회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뭐 기록한 게 없는 데다가 거기다가 이제 뭐 소유권 1운 횟수도 9회면은 이게 그가 많은 건 아닌데 바라는 이게 그렇죠. 너무나도 정교한 선수잖아요. 그렇죠. 실수가 없는 선수인데 그게 바라는 최대 강점인데 정말 깨끗하게 수비한다. 그런데 그런 점 치고는 나빴던 데다가 패스 성공률이 75%. 이거는 바란의 수치가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일반적인 센터백으로도 낮은 수치인데다가 바란이면 이건 더더욱 충격적인 수치인 거죠. 예, 결국엔 바란도 로테이션 자원 혹은 경쟁할 센터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고 또 이제 루크쇼 같은 경우도 최근 테나 감독과 함께하면서 최전성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 조금 아쉬웠어요. 네, 거기다가 이제 77분경에는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빠지면서 센터백으로 뛰었는데도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먼저 그 두 번째 골 실점 장면에서 이거 솔직히 말하면 쉽게 걷어낼 수 있었는데 너무 안일하게 걷어내다가 도리어 엘리엇한테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엘리엇이 크로스 올린 거를 뉴네스가 헤딩으로 마무리했던 거였고요. 그리고 그 밑에 6번째 그 실점 장면에서도 엘리엇의 전진 패스를 마치 이거 신경질적으로 조금 걷어내듯이 빡 하다가 그게 하필이면 앞에 있었던 피르미누 맞고 튀어서 살라한테 가가지고 이제 골이 실점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이런 장면들 때문에 이제 테나 감독도 프로 정신이 부족해 보였다. 후반전에 그 선수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한 게 아무리 크게 지고 있어도 네. 열심히 하고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는 솔직히 경기 끝났으니까 에이씨 모르겠어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살라하고 각포가 이렇게 측면에 파했을 때 그때 그냥 프리 패스 마냥 침투를 막지 않았어요. 예. 이것도 정신적인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찌됐거나 결국에는 루크쇼가 센터백으로도 잠재력이 있는 선수이긴 한데 맨유가 아예 이 선수를 센터백으로 믿을 만한 선수로 스쿼드 안에 로테이션 멤버로 네. 쭉 가긴 쉽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영국 현지 SNS에 온갖 그 루크쇼를 조롱하는 트위터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예. 막 그 이빨 하나만 있는 뭐 이런 것들도 올라오고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라는 예. 식의 그런 것도 있고 또 이제 루크쇼 이렇게 막 배 이렇게 뿔룩 나온 그런 막 배불뚝이 사진으로도 막 올리기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 샘 스미스를 굉장히 많이 예. 이제 샘 스미스였다 오늘의 루크쇼는 그 유명 가수죠. 예. 그러면서 둘의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렸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의미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상 뭐 축구 선수가 아니었다는 소리인 거죠. 예. 이 경기. 이렇듯 조롱이 속출하니까 이제 루크쇼가 경기 끝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단지 할 말은 죄송하다는 말밖에 없다. 그 예. 이상의 말할 게 없다라고 예.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도 자책을 하면서 이제 루크쇼 네. 센터백 옵션도 큰 경기, 중요한 경기는 역시 맨유가 쓸 수 없다 이렇게 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같은 경우는 전반전에는 그래도 혼자 고군분투했어요. 정말 수비를 열심히 해주긴 했었는데요. 결국 근데 이 각포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리버풀의 세 번째 골 장면에서 살라를 쫓아가다가 미끄러지면서 넘어졌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살라가 패스 준 거를 각포가 저기 루크쇼 뒤로 예. 들어오고 있죠. 이 골을 넣은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루크쇼의 커버도 문제가 있었던 거였죠. 그러면서 결국은 77분경에 교체 아웃됐는데요. 이 경기에서 결국 리산드로는 소유권 1운 횟수 11회로 상당히 많았죠. 센터백 치고 또 예. 이제 패스 성공률도 76%면은 리산드로 마르티네스 원래 미드필더 출신이잖아요. 예. 그러면 상당히 떨어지는 수치인데다가 공중볼 역시 약점인 공중볼 그대로 드러났죠. 경합도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선수가 175cm의 작은 키에도 투지 넘치고 빠르고 네. 빌드업 좋고 뭐 이런 그 장점들이 있어서 또 전술적으로 커버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바란도 흔들리고 다른 선수들도 흔들리면 결국에는 단점이 극대화된다. 결국에는 이 선수의 문제도 김민재 선수 영입이 필요한 이유들이 또 연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선지 같은 경우는 일단 최하 평점을 루크쇼를 줬습니다. 예. 2점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쇼는 두 번째 골 장면에서 어처구니가 없었고 허술했다. 그리고 예. 상대한테 볼을 내주고 잘못된 패스들을 하고 엘리엇한테 패스 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바라는 이제 그 첫 실점 장면에서 그의 글로리한 커버를 보여주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실점을 내줬고 너무 늦으면서 공간 커버도 늦었고 프레드의 뒤도 잘 커버하지 못하고 그런 문제들을 드러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뭐 충분히 빨리 나가지 못하고 약한 왼발로
그 볼을 가져가는 데에 실패했다. 그걸 그가 유도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오른발 슈팅 각도를 막으면서 왼발로 슈팅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면서 그러면서 이제 평점 3점 두 번째로 낮은 평점을 준 거고요. 또 이제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한테도 평점 3점을 주면서 전반전은 전형적인 마르티네스의 활약이었다. 뭐 슈팅 맞고 하면서 좋은 모습들을 보는데 후반 나와서는 두 번째 골 장면에서 미끄러지면서 넘어지면서 실점을 허용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공중볼에서도 약점을 보였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예, 특히 박스 안에서 이제 공 처리에 좀 형편없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 부분들 맨유의 수비 라인이 이번 경기 참패의 원인이다. 보통 이제 골을 많이 먹어도 뭐 전방 압박이 약했다, 골키퍼가 실수했다, 미드필드의 커버가 안 좋았다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경기는 정말 수비수들 니네가 잘못했어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경기에서 맨유 선수들이 지쳤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있는데요. 일단 활동량이 100km가 채 되지 않았어요. 99.02km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떨어지는 수치예요. 원래면은 그 분데스리가 팀들은 115km 이상씩 뛰잖아요. 예, 근데 99km면은 이거는 거의 한 명이 안 뛴 거나 마찬가지인데다가 물론 뭐 리버풀도 102.82km면은 아주 많았던 건 아닌데 스프린트 숫자가 크게 차이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리버풀은 스프린트를 많이 가져가면서 그 활동량이 적으면 스프린트가 많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러면서 상대를 몰아세웠는데 맨유는 활동량도 적었는데 스프린트까지 적었다. 이거는 선수들이 지쳤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하이 턴오버스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진영에서 실수 유발하는 이거 자체가 맨유가 테나가 감독 체제에서 굉장히 많이 기록을 해왔었잖아요. 근데 이 경기는 단 2번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선수들이 지쳐가지고 전방 압박 자체가 안 됐다는 소리거든요. 반면에 리버풀도 뭐 5회는 아주 많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2회에 슈팅을 가져갔다. 그러면서 여기 압박에서 이제 슈팅들을 기록하면서 맨유를 공략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나마 그 각포의 첫 골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대 득점 그래프가 완전히 똑같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엇비슷한 경기 내용이었어요. 근데 각포의 첫 골이 나오니까 그때부터 완전 무너져 버렸거든요. 이건 그가 제가 봤을 때는 맨유 선수들이 요새 그가 계속 어쨌건 연승 무드를 탔잖아요. 그러면서 정신력으로 버텨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한 골을 실점하는 순간 이게 그가 피로가 급격하게 몰려온 거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전반전이 끝나기 전 시점에 실점하면은 하프타임에 이제 라커룸 들어갈 때부터 기분이 다운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후반전 시작하자마자 골을 먹으니까 완전히 이제 멘탈이 무너진 거죠. 전이 상실인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뜩이나 이제 안간힘으로 버티는 체력까지도 무너지고 와르르르르 그 이어진 골들이 나온 건데요. 일단 테나 감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인터뷰가 인상적이었어요. 과밀한 일정이라든지 체력 문제를 이제 변명으로 하지 않고 그냥 자체적으로 좀 우리가 못했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요. 패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패해서는 안 된다. 전반전은 괜찮았다. 좋은 기회를 더 많이 만들어냈다. 문제는 후반전이었다. 후반전은 프로답지 못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반전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의 기준에 맞지 않았다. 우리는 팀으로 뛰지 못했다. 화가 났다.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승리하는 팀을 봤다. 후반전에는 전혀 승리할 수 있는 태도를 보이지 못했다. 한두 명의 선수가 문제가 아니었다. 팀 전체가 정신을 잃었다. 프로답지 못했다. 맨유가 아니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르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패배는 늘 실망스럽지만 리버풀전이라면 더 심각하다. 우리가 팬들을 실망시켰다는 것이 짜증난다. 원종훈 팬들에게 감사하고 너무 괴롭다. 정말 나쁜 경기력이었다. 경기 도중 떠난 팬들을 탓할 수 없다. 팬들이 중간에 나갔으니까요. 너무 충격적이다. 우리가 팬들을 실망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전 이게 멋진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너무 지쳤고 뭐 어떤 판정을 비판하거나 어떤 한 명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팀적으로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경기하면 안 되지. 팬들한테 너무 죄송하다. 정말 깔끔한 거의 인터뷰의 모범 사례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런 그 테나 감독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인터뷰 덕분에 덜 욕을 먹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역사적인 패배를 당했는데 팬들도 욕하다가 약간 이렇게 뭐 그리고 그동안에 보여준 게 있으니까 해준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그가 이렇게 0대7 대패까지 나오는 거는 결국은 진짜 한두 명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리그컵 우승됐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도 이 패배는 분명히 맨유가 현 전력에서 더 큰 꿈, 원래 이제 많이 테나 감독 얘기했잖아요.
원래 맨유를 네. 복원하겠다. 그 얘기 이제 퍼거슨 시대의 그 맨유를 되찾겠다라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선 선수 영입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4개 대회를 병행하려면은 결국 백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현재 그 맨유의 센터백은 사실상 4명이라고 봐야 돼요. 물론 뭐 피준스도 저기 있긴 하지만은 예. 사실상 없는 선수니까 예. 그 바란하고 리산드로 마르티네스하고 메가이어하고 린델레프 거기에 뭐 조금 더 추가하면 루크쇼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뛸 수 있다는 건데 예. 근데 메가이어하고 린델레프는 아무래도 테나흐 감독 축구에 맞지 않는 선수들이긴 하죠. 예. 커버를 많이 해줘야 되는데 메가이어하고 린델레프는 발이 느려서 그 커버에 있어서의 단점이 있으니까 테나흐 감독은 센터백을 심지어 풀백이라던가 아니면 수비형 미드필더들을 보직을 변경시킬 정도로 커버를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예. 그래야지 라인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리산드로와 이제 바란의 두 센터백 주전 조합에 전천후 백업인 3옵션으로 김민재 선수를 영입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 경기를 보니까 김민재가 이 두 선수의 백업인 3옵션이 아니라 이 두 선수가 김민재 선수와 함께하는 그 파트너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저는 그거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전천후 백업으로 쓰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란이 지쳤을 때는 센터백으로 나오기도 하고 바란 같은 경우는 워낙 또 부상이 많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바란이 부상으로 빠지거나 아니면 체력 보존이 필요할 때 그때 나오거나 아니면 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왼쪽 풀백도 설 수 있고 예. 또 상황에 따라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설 수 있으니까 현재 그 맨유가 확실한 수비형 미드필더라고 할 수 있는 선수는 카세미루 한 명이잖아요. 예, 맥토미가 있지만 뭐 그 많이 떨어져서 이적설이 있으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제 프레드는 홀딩에 세울 수는 없는 선수거든요. 이 그렇죠. 선수가 신체 조건 자체가 약점이 있고 또 안정적인 볼 배급을 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카세미루가 나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번 경기에 가장 지친 기색이 보였던 두 선수가 바란하고 카세미루였으니까 예, 그러면은 리산드로를 다시 원래 과거에 본인이 섰던 수비형 미드필더로 이제 그 테나흐 감독이 리산드로 마르티네스를 처음 영입을 했었잖아요. 아약스에서 예. 영입해서 처음에는 수비형 미드필더로 썼어요. 근데 네. 그때 그러니까 블린트가 심장 문제를 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려가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수비형 미드필더도 활용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버력이 강점이고 심지어 이제 어떤 선수냐 이제 테나 감독이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드를 커버력 때문에 내려 쓴다고 했는데 김민재 선수는 지금 나폴리에서 수비형 미드필드 역할까지 커버하고 풀백 영역까지 커버하는 선수니까 네. 그냥 그대로 데려와서 하던 대로 쓰면은 맨유 전술에 맞는다. 네, 게다가 이제 빌드업 능력도 있으니까 워낙 심지어 전환 패스까지도 잘하는 선수여가지고 충분히 1옵션을 놓고 경쟁을 할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리산드로의 최대 약점인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는 김민재 선수가 압승이기 때문에 사실 리산드로와 김민재 누가 더 낫다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제 김민재 선수가 왔을 때 리산드로가 정말 전천후 백업으로 내려갈 수 있는 상태고 바란도 사실 지금 체력 보니까 4개 대회 전 경기 풀타임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상대 팀 따라서 조합을 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대 팀이 이제 속공 위주의 팀이라면은 그러면은 김민재와 리산드로가 딱 맞는 조합이겠죠. 왜냐면은 바란 선수가 커버 능력이 좋다라고 하더라도 물론 이 선수도 발이 빠르긴 하지만은 이제는 조금 나이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김민재, 리산드로를 세워가지고 그래서 최대한 상대의 속도를 제어하는 형태로 갈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상대가 높이로 공략하는 팀이라면은 그러면 무조건 바란하고 김민재죠. 이거는 뭐 선택지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가 합류할 경우에는 리산드로 바란이 뛰다가 언제 출전할까를 기다리는 상태가 아니라 거의 사실 주전급으로 활용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럴 경우에 사실 맥가이어 선수가 나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린델로프는 남거나 혹은 떠날 경우에는 지금 다른 수비수 영입 옵션으로 꼽히고 있는 팀버라든지 뭐 다른 뭐 센터백들을 백업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지 김민재 선수 같은 경우에 거의 주전급 자원으로 고려 대상이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맨유의 예상 포진도를 좀 그려놨는데 뭐 미드필드에 지금 프랭키 더용이라든지 뭐 자비처럼 아니면 정말 마음에 들면 완전 영입을 한다든지 보강이 있을 것 같고 최전방은 오시멘 아니면 케인 아니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번 리버풀전 참패는 맨유가 이런 투자를 역시 해야지 퍼거슨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다. 그런 좀 결론이 나온 경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 4개 대회나 전부 다 소화하기에는 아직은 뎁스 면에서는 조금 약점이 있다는 걸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겠죠. 특히 다음 시즌은 챔피언스리그에 거의 나간다고 봐야 되고 그렇죠. 챔피언스리그에서도 맨유는 우승을 노리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보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 일단 그가 구단 매각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지켜보긴 해야죠. 왜냐면은 만약에 구단 매각이 안 된다면은 결국은 그래도 가장 급한 거는 최전방 공격수와 미드필더
홈피더이기 때문에 그쪽 먼저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예. 매각이 이루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김민재 영입에도 바로 뛰어들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그리고 뭐 매각 여부를 떠나서도 지금 뭐 매각을 안 하고 투자금을 확보하는 상황이 된다면은 지금 이 리버풀전을 통해서 수비 라인 보강은 꼭 필요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 대한 관심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표했던 팀이 맨유라는 점에 있어서 맨유가 김민재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 맨유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것 또한 변수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러니까 리버풀하고 뉴캐슬도 뭐 그 영입설에 이름을 오르내리고 있긴 하죠. 그리고 토트넘도 원래는 김민재 선수를 노렸던 팀이긴 하고요. 예, 사실 토트넘이 제일 먼저 움직였었는데 예, 페네르바체로 가기 전에였죠. 그렇죠. 근데 이제 토트넘은 사실 지금 몸값도 너무 오른 상태에서 지금 영입을 추진했다가는 거의 뭐 팀 팬들로부터 거의 작살나요. 너네 그 1,000만 유로면 살 수 있던 선수를 지금 사실 근데 그거는 팬들은 신경 안 쓴다라고 보고요. 예. 그거보다는 토트넘 같은 경우는 연봉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토트넘은 연봉 상한세가 있는 구단이다 보니까 맨유, 리버풀, 뉴캐슬급의 연봉을 줄 수가 없죠. 예, 저는 거기에다가 이 바이아웃 금액도 토트넘이 그렇게 선뜻 낼 수 있는 팀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트넘은 이제 빠지고 이제 자금력이 있고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이 더 높은 맨유, 리버풀, 뉴캐슬의 경쟁일 텐데 맨유는 일단은 뭐 관심을 좀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가운데 리버풀과 뉴캐슬 중에 이제 챔스 진출에 성공하는 팀이 조금 더 경쟁을 붙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다만 뭐 현지 언론들의 현재까지의 보도 추이를 보면은 맨유가 유력하다는 내용들이 대부분 나오고 있죠. 예, 그 리버풀과 관련한 보도가 나오는 거에서도 항상 현재 가장 유력한 거는 맨유 쪽이긴 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리버풀이 영입해야 되니까요. 게다가 뉴캐슬 같은 경우에 좀 밀려 있어요. 뉴캐슬은 나폴리 가기 전에 오히려 맨유나 리버풀보다 먼저 달려들었었는데 영입을 못했고 지금 본인들보다 위상이 좋은 팀들이 달려들고 있어서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고 싶다면 오히려 뉴캐슬이 김민재 선수를 설득해야 되는 상태다 보니까 좀 밀려 있다. 즉 현재로서는 맨유가 가장 유력하고 뭐 사실 박지성 선수와 인연 때문에 한국 팬들도 김민재 선수의 맨유 이적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과연 김민재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진출이라는 꿈을 언제 이룰 수 있을지 또 어떤 팀으로 이룰 수 있을지 한준TV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과 현지 보도, 팩트체크, 부버디 김현미 기자와 함께하는 정확한 소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